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영각의 레이저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호서대 벤처대학원 이상직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보수 새로워지려면 요즘 국민 상처 한 발 앞서서 풀어라. 이게 뭐 안에 내용이 거창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거창한 내용이 있다보다는 그 모든 그 국민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국민 상처라는 갈등이지 않습니까? 그 뭐 집값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자. 그걸 보수가 먼저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 사회가 시끄러운 것들은 결국은 그 모든 게 정치권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국민들 생활에 그렇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 문제는 최대 피해자가 국민이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하는데 찬성한다 반대한다 싸우고 결국 이제 그 4대강을 낳았지 않습니까? 또 사드 문제도 또 사드 문제도 그렇고 뭐 우리 지금 요사이 집값 문제, 부동산 문제는 뭐 이건 아주 심각하죠. 지금. 그렇죠. 그럼 편가르기가 자꾸 되고 있는데 결국은 최고의 승자는 누구냐?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쪽이 승자고 그렇죠. 패배자는 누구냐? 그 바로 국민이다. 왜? 생활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그 통합당 또는 그 보수 정당이 앞서서 국민들의 가슴을 그 따뜻하게 해주는 쪽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교수님 이게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고 또 그 국토도 그 세계적으로 보면 큰 나라에 비해서는 큰 편도 아니고 뭐 또 그다음에 뭐 종교 자유도 있고 뭐 또 그다음에 또 북한까지 같은 말을 쓰고 이래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국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갈등 지수가 대단히 높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갈등 문제가 그 인종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종 문제의 갈등이 시작이 되어서 그 노예 제도까지 지금 이제 확산되고 뭐 시끄러운 상태고, 그 다음에 스위스 같은 경우는 언어적으로 그 불어권과 그 독일어권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렇죠. 이런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교적인 문제. 과거에는 종교혁명 때는 신교와 구교 간의 갈등. 그렇죠. 그 다음에 요사이 같은 경우는 그 이슬람교도와 그 기독교도 간의 갈등. 그렇죠. 이를 한데,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다종교 국가입니다. 그렇죠. 다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갈등이 거의 뭐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갈등 지수가 높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거 보게 되면 OECD 국가들 중에서 이제 했는데 결국은 사회 갈등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이 연구소에 보면 1인당 GDP가 떨어진다. 라는 나라권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 경제 성장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낮아지는데 자, 여기 이제 29개 그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때 2017년도 발표 자료니까 7위 정도 했다. 지금은 좀 더 높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평균이 0.51인데 우리는 0.62입니다. 그 사회 갈등 지수가 높은 데는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입니다. 그 터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번에도 그 종교적인 문제, 그렇죠. 이런 문제가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도 종교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그 한 번씩 경제 위기를 모두 겪은 피국권의 국가들입니다. 자, 뭐 그래 한데 결국은 낮은 나라들은 그 뭐 스웨덴, 스위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그 북구 쪽에 국가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만약에 이것이 개선이 되면 우리 지금 경제 성장률이 뭐 2%대 어떤 경우는 1%대인데 3%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 현대경제연구원의 발표 자료입니다. 또 그런 함수 관계가 있군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다른 자료네요. 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009년도에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갈등 지수를 넣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때는 27개국 중에서 4위다. 과거 이제 2009년도에서니까 한 2007년쯤 자료일 겁니다. 데이터를까지 했는데 이제 노무현 정권 말기 때 해보니까 이때도 터키는 역시 높고 낮은 나라는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북유럽 국가들 또는 뭐 스위스 그 영세 중립국 같은 경우는 낮다. 속 편하게 사시죠. 그리고 OECD보다 평균적으로 갈등 수준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GDP의 27%를 사회 갈등 비용으로 지불한다. 27%면 지금 한 우리나라 1인당 전체 국가 GDP가 한 2천조 가까이 됩니다. 2천조 가까이 되니까 만약 25%를 하게 되면 4분의 1이네요. 그 얼마겠습니까? 한 500조쯤 500조를 사회 갈등 비용으로 데모 막는데 또 그 사람들끼리 어떤 융화시키고 이런데 뭐 이런데 쓰지 않겠습니까? 광화문 모이는데 부산서 또 올라가. 지금 그 제주도에서 오고 또 뭐 집값 한다고 문제를 하니까 또 모여가 요새 때문에 하고 뭐 조국 문제가 생기니까 서초동에서 또 모이고 광화문 이런 비용 자체를 그 가족끼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쓰면 되는데 그 나와서 소리 지르고 스트레스 받고 사고 나고 이런 비용이 돼요.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은 약 10%만 줄이더라도 엄청난 비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네요. 자, 이거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교수님 빨간 표시를 좀 안 해는 것 같아요. 한국의 사회 갈등 이유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 모르는데 이거 새로운 얘기 같은데 일반 국민들은 좀 새롭게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는 그 종교적인 문제도 없고 그다음에 그 인종적인 문제도 없고 그다음에 언어적인 문제도 없고 등등등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 그 지수가 높은 이유는 우리는 그 지금 국회의원 선거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선거구제로 되어 있으니까 국회의원 공천 때부터 갈등이 시작이 된다. 공천만 받으면 민주당은 호남, 그 통합당은 경상도 공천 받으면 무조건 된다. 거기서부터 이제 불행의 씨앗이 시작된다. 그다음 노사 갈등 뭐 이거는 다 할 것이고, 그다음 이념 갈등, 그 남북의 문제, 또는 뭐 친일의 문제 이런 갈등의 문제가 있고. 또 대통령 선거 한 번씩 할 때마다 생겨나는 것이 뭡니까? 국책 사업입니다. 행정수도 문제. 지금 이번 행정수도 문제가 2004년도에 이미 위헌 판결 났는 거 한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문제로 재미소소하게 봤다 하니까 가만히 있던 것을 꺼내서 지금 민주당이 또 재미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걸 국민들을, 가만히 있는 국민들을 가만히 못 두고 못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대강 사업 문제, 뭐 영남권 신공항 문제 등등등 뭐 이 국책 사업이 이거 문제입니다. 지역 간에도 또 갈등이 일어나고 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뭐 언어적으로 또 역사적으로도 또 우리가 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민족임에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로 의한 지역 갈등 이거 참 이거 아닌 것 같아서 뭐 지역 갈등 없다 하더라도 이게 참 심각하고 이게 또 요즘 대를 이어서 이런 갈등이 어떤 그 씨앗이 잉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노사 갈등, 이념 갈등 또 이거 요즘 보면 국책 사업, 행정수도, 영남권 신공항 4대강 자 이거 진짜 갈등의 연속인 나라입니다. 자, 우리 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사회적 갈등 예가 여기 나오셨는데. 간단하게 뭐 앞에서 너무 멀리 올라가면 뭐 대부분 사람이 또 잊어버리고 있고 한데. 제가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지지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그 20대 총선 참패입니다. 참패되고 그다음 사드를 좀 있다가 하면 되는데 바로 또 하면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최서원 그 최순실 국정농단 문제. 그게 결정타고군요. 결정타고. 그러다 보니까 탄핵 문제로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 자체가 마지막에 국민 지지도 5%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예. 그러면 간단하게 이거 봅시다. 20대 총선 공천 파동과 참편은 청와대의 공천 개입설, 불통의 정치. 박근혜 대통령이 대화를 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뭐 자기가 목표로 한 데 가서 꼽으려고 하다 보니까 당대표의 어떤 역할과 기능이 완전 무시화돼. 그러다 보니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23대 122, 그럼 민주당이 123석, 지금 통합당, 이때는 새누리당이죠, 그죠? 122석 얻었는데, 요 사이 민주당 같으면, 바깥쪽에 무소속 있던 사람들을 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국회의장 장악을 하고, 모든 것을 장악해 나가려고 했는데, 신사로 해서, 민주당에게 국회의장부터 내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총리하고 있는 정 총리 아닙니까? 국회의장, 정세균. 자, 이런 어떤 나쁜 역사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사드 방어체제입니다. 이 사드 방어체제에서 우리 국민들 전체에 물으니까 찬성이 한 70%, 반대가 한 25% 됩니다. 다수 국민들은 찬성을 하는데, 반대 진영, 진보적 진영과 지역민들은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그렇죠. 하니까 이제 이렇게 했는데. 보상을 좀 많이 해줬어야 되는데, 참. 사드 방어체계 자체가 오면서 이제 이 부분들도 뭡니까? 북한 핵 문제입니다. 북한에 핵 문제가 없으면 사드 배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국민들이 잘 헤아리시고 지금 또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시점을 그때 좀 잘 맞췄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갈등이 지금 탄핵 문제입니다. 탄핵 문제는 결국은 국정농단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인데,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당론으로서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으로 했는데, 탄핵이 결정되기까지 바로 직전 이틀 전인가 해서 이정현 당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면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면담을 했는데 본인은 하야하지 아니하고 헌법적 절차인 탄핵의 절차를 밟아라. 당시에는 대통령이 탄핵을 하든지 하야를 하든지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동의가 되었다. 왜 그러면 당시에 박 대통령이 된 탄핵에는 국민 여론이 찬성이 80%고 반대가 한 8%다. 요걸 보면 국회의원들 299명 재적수에서 찬성한 사람이 234%인데 요걸 나눠보면 요것도 80%에 가까울 겁니다. 이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적 절차입니다. 절차. 하야는 헌법적 절차가 아닙니다. 법적 절차가 아닙니다. 본인 의지. 본인 의지로 내려오는 것인데, 뭐 안 내려오겠다 하니까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가서 재판을 받겠다. 라는 기회를 달라라고 했는데 8대0 만장일치로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이때 이때도 좀 탄핵 찬성이 약 76.9%, 반대가 20%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이미 운동장이 지금 기울어져가 있다. 그 이후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다 진 거 아니에요. 그래 어느 정도 지금 밸런스를 맞추어가는 상황인데 이 문제로 인해서 보수가 계속 아직 찢어져 있는데 통합의 마음으로 지금 가야 된다. 형식상은 통합으로 가야지 우리 사회가 바로 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탄핵 문제가 나왔을 때도 경제 문제가 위기로 갈 것이다. 라고 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나중에 뭐 시간 되면 그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그 당시 지금 여론조사라든지 국회에서는 80대 20으로 다 탄핵, 하야나 탄핵에 찬성을 하는 건데,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재판 과정에서도 보면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죄를 지은 게 없다. 현물을 받은 게 없다. 현물을 받은 게 없고 죄를 지은 게 없다. 이러니까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뭐 여론화 작업이 그렇게 되더라도 나는 그 내 양심에 비춰서 하야할 이유가 없다. 탄핵당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헌법재판소로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그때 몇 번의 과정을 거쳤습니다만은 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예, 사과를 했죠.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상황들이 정황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끝까지 이제 가자라고 한 것이 결국은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헌법재판관들의 상당수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나 또는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면 그 이 판결을 했을 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재판에 응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어떤 절차적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고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그 재판 과정에서도 사실은 그 본인의 어떤 죄 이거에 대해서는 좀 성명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그 재판하는 것은 현재 지금 그 탄핵 이후에 그 특검을 거쳐가지고 그 지금 재판을 그 하고 있는 상황이고 헌법재판소는 뭡니까? 위헌의 여부를 그렇죠. 가리는 겁니다. 위헌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고 그 이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는 그 지금 독일하고 한국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밖에 없고 그 미국의 경우는 그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탄핵이 어디서 결정이 나느냐? 대부분. 그 상하원에서 통과되면 그냥 끝입니다. 끝이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이라는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그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도 그 시간이 변하면 그 판결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행정소도 문제를 2004년도 죽었는데 그걸 그 16년 지났는데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또 이야기하는 이유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판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내가 현물로 받지 아니야 하더라도 국회의원들 간에 그 유죄 판결 받을 때 그 제3자 뇌물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3자 뇌물죄. 예. 그 A라는 국회의원이 그 직접 받지 않냐고 B라는 그 뭐 사무국장이라든지 주변 보좌관이 받았다. 라고 했을 때 누구를 보고 줬느냐. 라고 했을 때 A라는 국회의원을 보고 줬다. 라고 판결될 경우에는 결국은 제3자 뇌물죄를 성립한다는 거. 지금 현재 전체 흐름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부분들은 그 제가 또 변호사 유력한 뭐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이 돈을 받지 아니하셨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대통령이 지금 벌금을 물고 이렇게 처벌받느냐 하니까 그걸 계산하는 방법이 법전에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니까 제가 이제 법학은 전공을 안 했습니다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정도로 뭐 이 문제를 하고 그 당시에 이 갈등의 문제가 결국은 보수의 불행이고 보수의 불행이 결국은 뭡니까? 대한민국의 불행으로 그렇죠. 가고 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그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은 지금 그 진보와 맞설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통합을 하고 그 서로가 그 칼을 가슴에 품는 것이 저는 좋다.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용해를 하자. 자, 요건 역사적으로 또 다시 얘기 맡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니까 지금 우리 현재 뭐 대두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이 정권의 어떤 그 사회적 갈등 사례인데 우선 뭐 당장 눈에 띄는 게 부동산 폭등. 아, 이거 정말 심각하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면 뭐 노무현 정권의 대잡이고 지금 청와대에서도 트라우마로 생각해요. 그리고 뭐 어제 23번째 지금 대책이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벌써 또 갑론을박이 있고 여러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의 실패로 인정하지 않고 부동산에 지지 않겠다. 근데 이 부동산의 문제라는 것은 소유주의 문제, 네.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 여기 보십시오. 이명박 정부 때는 그 서울이 집값이 내려갔는데 지방은 올라가고 박근혜 정부는 비슷하게 갔습니다. 요거 좀 비춰줘. 그다음 문재인 정부는 그 지방은 20% 오르고 그 서울은 52% 차이가 나니까 어디까지 수도권과 지방 간의 갈등의 문제로 옮기니까 전체 5,500만 국민들 모두 갈등의 도가니 속에 지금 넣은 겁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는 30대가 영어를 끌어서 집을 사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금 20, 30대가 불만 불평이 막 극도로 올라오니까 청와대도 지금 당황하고 있는 모양인데 부동산에 지지 않겠다라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뭡니까? 국민들과에서 지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저는 생각할 때 이런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그 국민 생활이 직격되는 거는 정책이지 그걸 정치로 풀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보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소유주라는 것은 이제 종부세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이 문제는 뭡니까? 4년 동안 임대를 하도록 지금 법적으로 문제화됐지 않습니까? 또 뭡니까? 월세와 그다음에 그 전세의 문제. 여기서 둘 다 갈등입니다. 이 집값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갈등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감정적으로 지금 대응할 것이 아니고 23번이나 했으면 내가 잘못했다. 이걸 어떻게 통합을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목소리 내지 않냐고 그 장관 뒤에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트라우마가 잘못되면 큰 병고가 올 수 있다. 역으로 봤을 때는 보수의 기회가 왔다. 이거 잘 잡아야 되는데 참 문제입니다. 보수는 지금 방관을 하고 있는데 겉보기는 저는 자, 그 정도 뭐 좀 제가 자꾸 이런 얘기 드리기 뭐합니다만 남들은 그 비례대표 한 번 하려고 목숨 거는데 비례대표를 무려 5분이나 하신 분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계시고 또 그다음에 뭐 모든 판사 출신의 원내대표 그것도 그런 분이 또 말씀도 잘하세요. 그분이 아주 그 방송 인터뷰도 잘하시고 이러신 분인데 아니 이런 분들이 팔짱을 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게 나는 무슨 저러다가 정말 국민을 마음을 뻥 뚫려주는 하나의 비책을 내놓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좀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왜 그분들이 팔짱 끼고 있는?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 앞에 그 황교안 체제, 나경원 체제에서 그 광장으로 나가서 많은 어떤 그 투쟁을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정책 대결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곧 그 10대 어젠다를 발표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당명도 바꾸고 이제 그 새로운 길을 모색을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그 정책 어젠다가 한 10개 10대 어젠다가 나오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그 한번 뭐 보긴 보지만 뭐 당명 바꾸고 당 색깔 바꿔가지고 제가 뭐 큰 덕봉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사회적 갈등 이거 저는 2022년도 써볼 줄 알았는데 빨리 썼어요. 2022년도 그리고 이제 부동산 폭등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행정수도 이전으로 갔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전멸을 봤다. 본인이 그렇게 실토를 하셨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 선거는 항상 그 진보 쪽에서는 그 연대를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실제 그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김영삼 대통령 했을 때 3당 합당. 그다음에 그
김대중대 했을 때 DJP 연합을 했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될 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몽준 그 대표 간에 연대를 했고, 그때 이제 행정수도 문제를 가지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수는 그래도 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 뭐 특별한 그 3당 합당의 그 합당의 뿌리 속에서 당 안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2번이나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그 탄핵 문제와 더불어서 이제 다시 시민사회와 연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그 탄생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수도 문제는 2004년도 이미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 잉크도 대통령이라든지 했을 때 우리가 많은 세월이 흘러서 그 뭐 한 4, 50년 후에 세대가 흐르고 난 다음에 하면 돼. 불과 16년 전의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온다는 것은 그 임시방편이다. 그리고 새로운 갈등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각종 어떤 이번에 집 한 채 팔아라고 이제 청와대에서 많이 압박을 넣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4급까지도 이제 이걸 조사를 하겠다 하니까 국민들 중에서 공무원들이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면 정권 자체 기반이 흔들립니다. 그렇죠. 공무원들이 뭐 천병이나 좀 심한 표현은 홍위병인데. 그래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공무원 연금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많이 보이지 않게 흔들림이 있었는데 이것도 집을 팔아라 하니까 세종시로 옮기겠다 해서 누구를 기쁘게 해줬습니까? 그 잠시 만에 일주일 만에 원내대표의 그 말 한마디에 세종시의 집값이 3% 올랐어요. 공무원들을 기쁘게 한 겁니다. 세종시에 그 좀 많이 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기쁘게 했다. 그렇죠. 그래 이제 집을 팔까 말까 하는데 너들 팔아도 괜찮다.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이게 더 오를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던져줬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년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전 국민들 파란 것은 전 국민들 대상으로 하니까 49대 42로 옮기지 마라 라는 것이 하고 그 다음에 뭐냐 서울 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 61대 32로 반이네. 반입니다. 하프 게임. 그래 뭐 그때를 전후를 해서 그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이런 그 지지도를 조사하니까 밑에 있던 것이 뭐 확 올라가는 겁니다. 전에 어디 저기 했지만 이게 조국 사태 때 이후에 이 야당이 그 여론조사 조금 앞선 거 이후에 43주 만인가 2주 만에 이런 결과가 나왔죠. 이거 보십시오. 여기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31.4%지 않습니까? 세종시 이전 문제를 해서 그 서울 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 32%다. 요 숫자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제가 이야기하니까 찬반으로 물을 때는 60%인데 통합당 지지도 물어보니까 여기 유보가 많은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또 이야기했듯이 비호감도가 통합당이 높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막상 통합당에서 호감도가 높은 시장 후보가 나오면 이런 상태로 가면 이기는데 만약에 이것을 유지 못하고 통합당이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수님 안 되죠. 근데 교수님 그냥 호감도 높은 저기 후보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비밀입니다. 탑 시크릿 해가지고 제가 지금 어제도 나가서 이제 사람들 만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길래 처음에는 그 사람 대통령 후보라 하는데 지금 꼭 굳이 우선 서울시장 선거가 먼저니까 이번에 공천이 되어 당선되게 되면 1년 하고 다시 후년에 출마를 하게 되면 그때 시장하고 서울시 대통령 출마하면 되지 않느냐. 패턴이 딱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기회가 왔는데 제가 볼 때는 행정 경험도 있고
경제도 좀 잘 알고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정도면 스토리텔링도 있고 이런 사람이 저는 나오면 좋겠다. 궁금한데 근데 네. 누구죠? 제가 한번 저하고는 직접적으로는 모르는데 제가 이명박 인수위 있을 때 저하고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본인 생각이 결정이 되면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 갈등의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예, 또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갈등 사회가 이게 4대강 문제인데 4대강은 이명박 대통령이 원래 운하를 하겠다 해서 반대를 하고 이래서 4대강 살리기 여기 보게 되면 4대강 살리기 사업 내용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그 4대강을 김수현 옛날 청와대 홍보 수석이면 무슨 수석일 거예요. 시민사회 수석인가 해가지고 4대강 민간 합동조사 평가단 구성해서 이걸 공약이 나오고 해체를 시키겠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4대강을 개방하고 없애버리면 농사 못 짓고 지하수 고갈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 4대강이 이렇게 있으면 4대강은 이게 본류입니다. 이 본류공사는 당군 이래로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 한 겁니다. 우리나라 강 사업을 처음 했는데 이 본류 사업을 하고 원래는 지류와 지천을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4대강 사업이 성공을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대통령도 예산 편성에 대해 반대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이라는 문제를 끌고 나와서 어떻게 해체하겠다. 지금 해체도 못하고 한데 문제가 이번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대표님 비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강은 다 천정천입니다. 그러니까 본류가 범람을 한다고 해가 대피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 이후로 4대강 본류가 범람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번에 또 보십시오. 그러니까 요순 시대부터 이 사방공사 그다음에 물길 잘 잡는 사람이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참 이게 지금 와서 벌써 우리 국민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그 당시 우리 이명박 정부 제가 개인적으로 그 정권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지만 그 정권에서 이 SOC 공사를 한다고 그럴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지금 저게 현실에 안 맞더라도 본인이 생각할 땐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겠다 하면은 그냥 놔둬도 되지 않겠는가 그랬던 생각이 왜 그런 생각이 지금 맞았나 하면은 지금 그린 뉴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녹색 성장 아닙니까? 그린 뉴딜 한다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SOC 사업이잖아요. 기본은 4차 산업이 들어가고 어쨌든 포함이 돼 있지만 아니 그거나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냐면 그때 예산이 20조 들어갔습니다. 22조. 그러니까 20여조 들어갔는데 지금 한번 하면은 100조입니다. 100조. 100몇십 조입니다. 160. 이번에 그린 뉴딜 160조입니다. 160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거 해가지고 아니 내가 이러면 MB 정권 다 지났습니다. 이게 아니 그때 국민 한 사람으로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무슨 정권에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효율적으로 한다면은 하고 놔두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그게 또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주고 이런 게 어떤 역사의 연속이고 그 다음에 국가 발전의 어떤 디딤돌이 되는 거지. 4대강 했다고 이거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 정권 와서 다 때려엎겠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는 갈등을 스스로 가만히 있는 걸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 증폭시키는 거죠. 자세한 것은 제가 할 이야기는 많지만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또 원자력 문제입니다. 원자력 가만히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영화 한 편 보고 오더니 원자력을 어떻게 했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고리 원자력 이게 2017년도 6월 18일 해서 영구 정지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지금 문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문제로 감사원과 지금 갈등하고 있는, 감사원장 대립하고 있는데, 물론 그 독일이라든지 제가 이제 90년대 초반에 독일 가니까 독일에서 이제 그 소련의 체르노빌에서 원자력이 폭발을 해서 이걸 폐쇄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그 수십 년 동안 준비를 하고 이번에 메르켈이 최종 결정은 후쿠시마 원전 폭파되면서 최종 결정을 해가 폐쇄를 시켰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의 원자력을 만들 수 있는 능력, 또 원자력은 또 뭐냐, 프렌트 수출이기 때문에 유지 보수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 그 뭐 천년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론인데 최종적인 결정을 했는데 제가 며칠 전 세미나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멘서사에서 한 20년 동안 그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한 50조쯤 했다. 한국은 지금 5천억 정도 투자해놓고 많이 했다라고 했는데 원자력은 우리가 먹고 사는 방법론입니다. 폐쇄하더라도 시간을 갖추고 시간을 갖추고 준비를 해서 대체할 수 있는 쪽으로 수출 대체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핵심 에너지 원료가 석탄, LNG, 신재생 에너지 이 모두 지금 현재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일시적인 어떤 생각으로 결정을 했다. 이건 문제가 되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서 우리나라 이번 홍수 기간이 얼마나 깁니까? 사상 원래 최대로 길 것이다. 올해는 또 뭡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공기 질이 좋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어느 정도 하지만 이번에 홍수가 되니까 또 산에서 뭐 거의 뭐 신재생 에너지 패널 자체가 무너져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영화 한 편 보고 와서 했다. 이런 갈등을 결과적으로 여기 원전 수출을 막아버리면은 그 실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원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게 그 학과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공대 쪽에 이런 데가 또 다 폐쇄되고 이런 지경이니까 참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왜 갈등을 자꾸 야기시키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원자력 문제는 신재생 에너지 팀과 원자력 팀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모든 것이 이분법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보수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주류였습니다. 주류였고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다수 대통령을 했고 지금 진보는 이분은 이제 세 번째 대통령인데 항상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연대를 하거나 그 내부 연대를 하거나 외부 연대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6대4 정도로 그 보수가 기본적으로 많았는데 그때까지 우위에 있었다. 우위에 있었는데 최소한 그 이분법으로 할 것 같으면 5대5로 가지 않느냐. 거기에서 어떤 행정수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또 그다음 김대중 대통령은 IMF라는 그 국제적 위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행정수도라는 카드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가 없었으면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그 보수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안철수는 진보로 그 나누어져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정의당, 그다음 민주당. 그럼 1대3의 상황이니까 이거 해볼 만하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이 만들어지면서 보수 대 진보를 어떻게 나눴습니까? 안철수를 보수로 넣고 그다음에 유승민을 보수로 넣고 홍준표를 보수로 넣고 뭐 정의당은 뭐 거의 좀 하니까 1대3 거꾸로 보수 대 진보를 거꾸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론을 그 방향을 타서 국민들은 그런 식으로 보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혼자 이렇게 놓고 당시에 그 후보 단일화 문제를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어떤 그 기술론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정황, 정치적 상황들을 판단한 능력이 보수가 상당히 모자란다. 거기에 그 페이스에 말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앞에 4대강 문제도 그렇고 원자력 폐쇄 문제도 그렇고 가만히 놈을 건드려서 뭐 집값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이 안정화되고 어느 정도 하면 되는데 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처음부터 그 현재의 상황들을 만들어내서 공급을 많이 이쪽에서 이야기 늘려줬으면 그런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23번 이렇게 해서 편가르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상황을 보고 또 안 되니까 행정수도 문제를 만들어내서 5대5로 자꾸 편을 가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보인다. 그러니까 보수가 그 페이스에 말리지 말고 그 아픈 가슴, 아픈 역사는 지금 그거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슬픈 역사가 우리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이제는 탄핵 문제다. 이런 것은 뒷전으로 보내고 지금 통합하자. 덜 아물더라도 저는 1대1로 맞설 경우에 내년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기반으로 해서 치고 올라가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시간이 뭐 1시간 가까이 갔는데 아주 그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특히 보수가 앞으로 어떤 이 국민적 갈등에서 살아나오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의 어떤 갈등 문제까지 우리 아픈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봐가면서 특히 이 정권의 어떤 그 갈등으로 해서 우리 국민이 상처받는 문제, 이래서 앞으로 어떤 대안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잘 정리해 주셨는데 하여튼 오늘 고마웠습니다. 예.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갔습니다. 아닙니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예. 끝내겠습니다.